네,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환경문제연구센터 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환경조경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너무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행에 좀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석고의 지속 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인데요. 앞서서 생태적으로나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경포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도 하고 많은 좋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는 이제 정책 쪽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먼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동해안의 자연경관 보전축으로서 국가에서 한반도 생태축 보전 및 복원 추진 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에서 람사르 사이트가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처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50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석고 유형을 쳐봤을 때 한 연안을 중심으로 한 650개소 가까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인제 용늪을 시작으로 해서요 26개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속적으로 석고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으세요. 총 18개 석고에 대해서 조사한 자를 좀 정리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훼손에 대한 부분들, 육하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경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보호의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지금 4개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OECM이라는 자연공존 지역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생물다양성법에도 국회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포에 대한 관리 방향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 내지는 석고 관리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개별법에 있는 계획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습지보전 기본계획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에는 동해안 석고를 근간으로 하는 기수역 생태축 관리 강화라는 추진 과제가 담겨져 있고요. 특히 시도지사 지정 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사실 강원자치도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수립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현안들은 국가의 정책에 반영이 되고요. 그 국가의 정책은 광역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시의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3차 강원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내 습지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등급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하는 인벤토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시행 계획에서 경포 일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고 석고의 생태적인 복원, 람사르 습지 등재 추진이라는 그런 시행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시 계획에 이런 내용들은 담겨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광개발 파트가 훨씬 강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보전축 부상도에는 해안축은 제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0년간 동해안 석고에 관련하는 사실상
정보가 많이는 없습니다. 다만 1차 동해안 호수 보존 심포지움으로 해서 지금이 5차라고 했을 때 30년 전에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제가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인용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면, 호수가 살아 숨쉬는 것이야말로 동해안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준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유기물과 영양염류의 확산을 일으켰다. 동해안 자연호수는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에 있지 못하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람사르 협약 가입, 습지보전법 제정. 이 당시에는 뭐 람사르 협약 가입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습지보전법은 1999년에 이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정밀생태 조사가 필요하다. 호수와 연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본 것이, 도시계획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뒤에 좀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인화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강릉시의 환경규제 정책 결정 모형을 환경규제 완화 정책 포행 모형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빨간색 글씨는 좀 추가를 한 내용인데요. 뭐 강릉시의 뭐 이익단체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지금 전문가가 대응을 하는 상황이 됐고, 일반 시민들은 찬반이 갈리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강원도의 영향력이 강릉시로 내려왔다고 하면, 지금은 강릉시에서 어떤 제안을 통해서 강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런 제안들이 올라가고 협력관계에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환경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경포 해수 유통 이후에 한 3,000건 정도의 경포 관련 뉴스를 워드 클라우딩을 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관광, 뭐 보전, 석호, 경포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빈도수가 많을수록 글씨가 크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분들, 그 당시 뭐 2010년,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에 대한 추진됐던 그런 상황들에서는 글씨가 좀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뭐 동계올림픽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2013년도, 12년도 이때는 뭐 가시연습지 복원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이제 스카이베이라는 큰 글씨들이 나오는데, 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는 뭐 그런 과정하고 맞물려서 스카이베이 호텔이 지어지게 됩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뭐 동계올림픽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19년, 20년으로 거쳐가면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미탁하고 마이삭에 의한 그 침수에 대한 것들도 일부 키워드가 확인이 됩니다. 2021년, 2022년으로 가면 뭐 요 인명들은 보니까 이제 성란정 그 스카이베일 때 미제 사건으로 돼 있던 소방관 두 분이 또 순직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관련된 인명이었고요. 2023년에는 지금 가슴 아픈 일이죠. 산불이 좀 발생한 것들이 가장 주요 이슈로 보였습니다. 2024년에 와서야 이제 뭐 분수 설치, 수질 개선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04년부터 해수가 유통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아주 큰 이슈화 되지는 않다가 지금 2024년도에 굉장히 큰 이슈화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보호지역 관리 측면에서 경포 이슈 간단하게만 좀 보면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성을 보면 보호지역이고요. OECM이라고 하는 자연공존지역이기도 합니다. OECM이라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군사보호지역도 그럴 수 있고요. 명승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곳들이 또 OECM의 개념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확약서라는 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분수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을 때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으면 철거하겠다.
다시 철거하겠다. 이런 확약수는 사실 제가 보호지역 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확약선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1차 신청과 2차 신청 명승 관련된 자연유산위원회에 올라갔던 내용들인데요. 그 한 달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경관조형물 및 분수 등의 설치권 보류가 됐고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은 조건부 가결이 되는 불과 한 달간에 벌어진 상황인데 현장 답사하셨던 분들의 어떤 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수질 개선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이 분수와 조형물이 경포의 경관에 미친 영향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데 조건부 가결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지역에서 논란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된 겁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업 절차로 봤을 때는 조사 분석 검토, 이 과학적 기반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검토가 없이 계획을 통해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이 아닌 사업의 어떤 목적성만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보호지역이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보호지역에 적절한 시설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수질 논쟁을 붙였다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 관리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이제 적응형 관리를 어느 정도는 적응형 관리는 해오고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앞서 발제자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연어로서는 충분히 적응형 관리를 하고 있다. 2022년에 도지정 습지보호지역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전환과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서 제2차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계획이 2024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조감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분수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조감도가 나옵니다. 강릉시장께서 시의회에서 발표하신 뭐 그런 뭐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언론을 통해 들어보면 뭐 골든타임, 방치, 뭐 흡족한 사업계획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골든타임이라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방치라는 부분은 관리의 주체는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그 방치를 한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빅데이터 분석으로 워드 클라우딩을 했던 이유는 수질에 그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관련 시뮬레이션 분석이나 연구들이 그 몇 년 전에는 발주가 됐어야 정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그 시의회에서 일단은 90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환경과 쪽의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의 예산. 근데 흡족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게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시장님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업 계획이 나오질 않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30년 전에 여기 계셨던 그 전문가분들께서 또 노력을 해오셔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이어왔다고 하면 2035년 경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한 보전 방향을 좀 몇 가지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강릉시와 고성군에 있는 이러한 석호들을 단계를 좀 나눠서 클러스터 보전을 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 연구 보고서 안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었고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절차도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 그 시장님이 환경부까지는 가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방향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람사르 습지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은 가평리, 쌍호, 요건 양양이고요. 순포와 경포 이 네 개의 석포만이 그나마 보호지역, 도지사 지정의 보호지역으로 돼 있지만 뭐 강릉 권역이나 뭐 고성 권역에 대한 석포들에 대해서는 이런 클러스터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국제사회의 사례들이 있고요. 요거는 2018년도에 연구했던 그 람사르 습지 유형하고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봤더니 평균 죄송합니다. 평균 2.86개 등록 기준을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 중에 1개 이상만 만족을 시키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보호지역으로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람사르 습지를 중복해서 등록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활용은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 2와 1, 2, 3을 주로 많이 씁니다. 보시면은 1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지가 습지로서의 희귀성과 대표성을 지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기준 2 같은 경우는 멸종위종, 국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멸종위종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기준 3 같은 경우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포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요, 5개 정도의 기준은 최소한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람사르 습지를 등록을 했을 때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람사르 습지 도시라는 그런 브랜드를 국제에서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17개국 43개 도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결의안을 발의를 했던 습지도시 인증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7개소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 인제, 제주, 순천입니다. 보시면은 중소도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람사르 습지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그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활용해서 농수산물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LID 사업이나 습지 관련된, 그러니까 도시가 단순히 어떤 이용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물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창녕군이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요. 순천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고요.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사례가 되겠는데요. 순천만 보전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만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생태 관광 도시로서 순천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순천만은 원래는 골재 채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던 상황이었고요. 시민단체가 몸으로 막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막아낸 곳입니다. 근데 한 25년이 지난 현재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당시에 흑두루미가 한 120마리 정도 왔다라는 게 기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2024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시장이셨는데요. 이 순천만의 그 변화를 끌고 갔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바로 보이진 않았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보전과 생태 관광 쪽으로 이 도시가 나갈 방향을 선정하고 한 25년 정도 끌어온 그런 시장의 마인드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생태 관광 수입으로 한 100억이 넘어가는
순천시가 문화와도 연계를 시켜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흑두루미는 7,600마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체의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최승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들 와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그 지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천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건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순천만 지금 국가정원 잘 아실 것이고요. 지금 에버랜드보다 더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국가 정원이죠. 순천만 국가정원이 원래는 국가정원의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목이 됐던 사례입니다. 도심성장 한계선이라는 게 있고요. 순천만 보전 한계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가정원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순천만을 향해서 개발돼 내려오는 것들을 순천만 국가정원이 막아내는 이제 버퍼존 역할을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허 교수님 가시긴 했는데요. 이전에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밴프 국립공원입니다. 밴프 국립공원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고요. 우리가 보호지역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한다. 석고랑 이게 무슨 관계일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밴프 국립공원의 면적은 6,64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지리산의 면적이 483입니다. 14배 이상 되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존 1이 특별보존지구입니다. 여기 아주 짙은 녹색이죠. 여기에는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안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레크레이션 지역입니다.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스키 리프트가 있는 겁니다. 곤돌라가 같이 있습니다. 3개의 케이블카가 있는 거죠. 근데 위치는 다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있다가 아니고요. 밴프 국립공원 안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지역 설정이라는 개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재현 슬라이드입니다. 중장기 관리 계획이 이제 지금 수립이 될 시기가 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경포호만 놓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일대에 과거 뭐 경포가 됐던 지역이 매립이 됐다 그래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럼 뭐 이용을 하더라도 보전 지역과 이용할 지역 완충 구역을 좀 구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포호는 핵심 구역입니다.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인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완충 구역을 좀 설정을 하고 이쪽 전이 구역이 또 되게 시끄러운 거 같아요. 언론을 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오죽헌 뭐 뱃놀이 하는 그런 조성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근데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환경청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다가 하는 문제들이 또 언론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전이구역으로 좀 일부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핵심 구역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될 거라는 건 명확한 거고요. 이제 완충 구역에 대한 설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그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거는 자연환경보전법상에서 각 지자체가 10급 이상 지자체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도면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전엔 비오톱 지도라고 했죠. 생물서식지의 가치를 등급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작성이 돼야 되고요. 속성지도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하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연동하는 환경계획이 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개발 압력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지금 경포를 굉장히 넓게 있던 원형을 많이 매립돼서 썼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최소한 지켜야 될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는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도 더 쓰겠다라는 형태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호지역 안에 이런 대규모 시설이 왔을 때 이제 보호지역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이구역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더 좀 강조가 돼야 되는 시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법정교육에 환경교육을 넣어야 된다는 결의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공동의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